여러분, 유럽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넉넉한 복지, 짧은 노동시간, 여유로운 삶.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유럽을 롤모델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붕괴가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전 유럽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독일의 공장은 밤새 쉬지 않았으며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국가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114%입니다. 매년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거의 6%에 달합니다.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기준의 2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프랑스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직접 IMF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한국이 2022년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핵심 국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유럽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왜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지,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알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충격입니다. 유럽은 디지털 혁명 기차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유럽에는 에어버스도 있고 ASML도 있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유럽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0년 전에도 그 회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회사들입니다. 미국이 애플, 아마존, 메타, 구글을 키워낼 때 유럽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유럽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자동차 회사, 명품 회사, 화학 회사, 심지어 국영가스 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벤츠, BMW, 바이에, 바스프, 루이비통. 이탈리아 최대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 국영 기업입니다. 20년 전에 존재하던 기업들이 옛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럽 경제의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럽에서 새로운 산업이 싹을 틔우려 하면 강력한 규제와 기존 사업자 보호 논리에 막혔습니다. 노조는 강력했고 환경 규제는 엄격했으며 새로운 기업보다 오래된 기업이 훨씬 더 보호받는 구조가 수십 년 동안 고착됐습니다. 이걸 단순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기존 노동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고 작은 기업이 대기업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려는 오히려 좋은 의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왔고 인공지능이 왔고 완전히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유럽은 그 파도 위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올라타려 했지만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독일에서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해 오신 50대 자영업자 이태영이라는 대표분이 계십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새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스타트업 하나를 설립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미국의 3배가 넘습니다. 시작부터 속도가 다른 겁니다.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 유럽 기업은 단 2개입니다. 미국은 15개예요. 이 격차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쌓인 겁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고령화가 유럽의 재정을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지가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유럽의 복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연금도 넉넉하고 의료비도 거의 공짜에 가깝고 실업급여도 두텁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럽의 고령화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됐습니다. 독일은 지금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이탈리아는 더 심해요. 25년 후에는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세금을 낼 젊은 인구는 줄고 의료비는 폭증합니다. 이게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의 문제예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그 답을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사회보장 지출이 전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방비보다, 교육비보다,
인프라 투자보다 노인 복지에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 이 악순환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충격입니다. 프랑스 국가부채의 절반이 이미 해외 손에 넘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본도 국가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데 멀쩡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이 그 막대한 부채를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국채의 95%가 자국민과 자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일본 국내로 지불하는 거예요. 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프랑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랑스 국가부채의 54%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해외로 계속 내보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40%대였는데 그 사이 10%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팔고 나가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이들이 프랑스 국채를 한꺼번에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금리가 폭등합니다. 금리가 폭등하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더 많은 빚을 지면 또 외국인 비중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금 프랑스는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프랑스의 국가부채 비율이 128%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 보유 비중은 또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요? 40대 회사원 박 차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럽계 외국계 기업에서 재무파트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럽 본사에서 요즘 프랑스 관련 투자 포지션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과 내부의 현실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충격입니다. 해결책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나라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긴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재정을 살리려면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일부 조정하고 세금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도 압니다. 모든 경제학자가 알고 IMF도 알고 유럽연합도 압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긴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회에서 부결됐고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국민들은 복지를 줄이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복지를 유지할 돈이 없습니다.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프랑스의 재정은 계속 나빠집니다. 정치가 경제를 이기는 순간 나라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이게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십시오. 지금 이탈리아의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138%입니다. 재정 적자는 매년 국내 총생산의 4%를 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정치 불안 속에서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독일은 그나마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독일은 유럽 선진국 중에서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63% 수준이에요. 그런데 독일도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이 멈췄습니다. 2023년 독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제조업 대국 독일이 역성장을 한 겁니다. 왜냐고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에너지 비용이 폭등했고 중국 내수가 침체되면서 독일 최대 수출 시장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왜 우리 이야기일까요? 잠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남 걱정할 때냐? 유럽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럽은 여전히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전부터 조금씩 쌓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보십시오. 유럽보다 훨씬 빠릅니다. 저출산 문제의 충격이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20년에서 30년 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연금이 흔들리고 의료비 지출은 폭증하고 일하는 사람은 급감합니다. IMF에서도 2050년 무렵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나와야 하는데 기존 규제와 이해관계 충돌이 그 싹을 자꾸 막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산업, 바이오 산업, 이 분야들이 제대로 크려면 기존의 이해관계와 부딪히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20년 후 한국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유럽이 20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유럽은 러시아에서 값싼 천연가스를 받아다 쓰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 파이프라인이 끊겼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공장 돌리는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독일 제조업이 흔들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관계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 견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유럽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정치적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유럽 스스로 방위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재정이 빠듯한 나라들이 방위비까지 늘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기존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새로운 산업의 진입을 막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유럽이 그 균형을 잃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은 미리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위기가 터진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채 비율이 낮은 게 맞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낮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럽도 한때는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랑스가 긴축에 실패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미리 대화하고 미리 준비하는 나라가 위기를 버텨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럽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온 구조적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유럽 사람들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어렵고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당장 내 복지를 줄이는 게 싫으니까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유럽을 동경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를 모른 채 그 결과물만 따라가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유럽의 오늘은 우리의 20년 후 시나리오입니다. 준비하는 나라만 살아남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을 뜨고 보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롱런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